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선행 지표는 네. 재고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실제 주가도 이미 빠지기 네. 시작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경영 성과들이 안 좋아지고 거꾸로 재고가 충분히 소진이 돼서 재고가 이제 그 재고 투자를 한다고 네. 그러죠. 그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랑 경영 성과가 그걸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 하나금융투자가 이제 네. 분석한 걸 보면 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좋은 주식 연구소의 이나무입니다. 훈훈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래도 제가 이런 질문 하는데 교수님이 한결 표정이 밝으셔서 질문 비밀 엄수하고 맨날 저한테 시작 전에 질문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안 가르쳐 주지. 네, 절대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근데 좀 질문이 참신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수님도 증권사에 오래 계셨고 실제 또 헤지펀드를 운영도 하셨고 저도 뭐 지금 생업을 위해서 지금 본의 아니게 단기로 트레이딩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트레이딩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개별적으로 주식은 역시 아무래도 확률 싸움이라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만큼 장기로 보유하는 걸 업계에 계신 선배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장기로 보유했을 때 그만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기로 보유하는 걸 많이 강조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들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로 보유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매매법이 나오는 건데 헤지펀드로 운영을 해보셨으니까 이 단기 매매에 대한 어떤 생각, 의견 궁금하고 개인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좀 실질적인 조언. 맨날 야 장기로 사서 분산 투자해라 이거 말고 이런 조언 말고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뼈 때리는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2003년부터 5년까지 이제 스위스에서 한 몇천만 달러 시딩을 받아서 대부분 한국 사람 중에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 최초로 하셨죠? 전용 네. 헤지펀드를 운영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전 제일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서 국내에도 있고 트레이더는 싱가포르에 있고 그런데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증권사에서 주잖아요. 리서치도 나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부분은 노이즈인데 네네. 우리가 지난주에 베일리 기포드 할 때도 노이즈를 우린 신경 안 쓴다. 베일리 기포드 분기식적, 연시적도 거의 안 본다. 근데 저는 뭐 약간 소질이 좀 없어서 그랬는지 그냥 뭐 헤지펀드 성과는 중간 정도 했어요. 전 세계 이렇게 리그 테이블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프리미어 같이 중간 정도는 했는데 그 노이즈에 저는 계속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사고선 또 다른 리서치나 뭐 아이디어를 들으면 다른 거가 또 좋은 것 같아서 이걸 교체 매매를 하고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떠한 테마나 좋은 종목 업종을 고르면 거기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에 그러니까 큰 투자, 집중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오래 들고 가야 되는데 저는 사고팔고를 결국 많이 했어요. 사고팔고 많이 하면 네. 증권사 좋은 네네, 일 하죠. 그쵸. 그때는 특히 이제 수수료가 높을 때니까 우리 펀드의 그 프라임 브로커가 모건 스탠리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유혹에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그 유혹에 많이 빠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증시에서도 그래서 저는 귀가 좀 얕았는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항상 방성을 하고 아쉬운 점이 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렇고 지금은 제가 이제 50대 중반 60을 앞두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서 가끔가다는 무슨 종목 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제가 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뭐 미국 종목도 있고 싱가포르에도 종목이 있고 뭐 전 세계 투자돼 있고 한국도 갖고 있지만 한국 종목은 제가 알죠. 왜냐면 한 서너 개 들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 주식은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들고 있는데 뭘 샀는지 그다음에 제가 아는 후배들이 다니는 회사 종목도 조금씩 산 것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을 갖고 어떤 한 친구가 또 구글을 다니다가 다른 아주 좋은 클라우드 플랫폼 회사를 조인했는데 나스닥 회사인데 이 친구가 조인했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조금 종목을 사고 뭐 그런 경우가 많아서 뭐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자기가 확신을 가지면 오래 들고 있는 게 좋고 그 안에서 뭐 단기 매매는 조금씩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그 주가가 과매수되거나 과매도되는 구간이 네네. 항상 있거든요. 네네. 테슬라도 뭐 그렇죠. 네. 900불 갔다가 맞습니다. 500불 때 빠졌다가 지금 이제 860% 왔는데 그래서 그 큰 트렌드는 타되 과매수 그 매도된 국면에 따라서 트레이딩을 해요. 그것도 헤지펀드 잘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은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귀가 약간 네. 좀 얕아서 네, 네. 매매를 쓸데없이 좀 과도하게 한 거가 이제 항상 후회하고 반성하고 좀 아쉽습니다. 네. 혹시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본인이 잘 아는 업종에 깊이 있는 지식과 분석만이 오래 투자 업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교수님도 스포츠카를 타시잖아요. 아니, 스포츠카는 아니고 그냥 그 일반 차인데 좀 밟으면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중고차를 제가 샀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 전기차 이제 제네시스 모델이 나오면 하나 정말 큰 맘 먹고 장만하려고 지금 전기차 모델을 기다리고 있고요. 저 어제 현대차 그룹 부사장 만났는데 그 네. 모델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네. 아주 좋다고 네네. 현대차 자신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전기차 모델도 아주 디자인이 멋집니다. 네, 그래요. 요거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역시 이거 스포츠카 같은데 이거 무슨 사진인가요? 네. 요 사진이 뭐냐 하면 네. 그 제임스 본드 007 영화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네. 영화 제목이 No Time to Die. No Time to Die. 그래서 뭐 그 데니얼 크랙이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본드로 나오는 거라 그러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아스톤 마틴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007은 영국 영화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그 영국 차를 쓰고 영국 차의 그 지존이 스포츠카는 아스톤 마틴입니다. 네. 그래서 제 친구도 얼마 전에 만났는데 다 영화를 봤더라고요. 저 못 봐서 이제 이번 주말에 보려고 그러는데 항상 그 제임스 본드 영화는 옛날에 60년대부터 아스톤 마틴이 항상 등장을 했고 이번에도 아스톤 마틴 차가 클래식한 옛날 모델 포함해서 4개인가 5개가 네네. 나온다고 그럽니다. 참 멋집니다. 근데 마크가 교수님 현대 제네시스랑 상당히 비슷한데 그 제네시스 이거 따라한 거 아닌가요? 약간 좀 네. 냄새가 냄새가 좀 납니다. 좀 네. 나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그 보통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업종이 산업은 세계에서 제일 크지만 돈 벌기 진짜 어려운 데예요. IT는 영업이익률 1-20% 나는 데들이 뭐 대부분인데 좀 괜찮게 하는 데는 자동차 업종은 평균 5%를 하고 BMW, 벤츠 같이 진짜 좋은 차를 만드는데도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기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슈퍼카들만 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수억 원대 고가차만 10% 넘는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데 여기 아스톤 마틴 그 주가 차트 우리 저 로고는 우리 후는 프로 얘기한 것처럼 약간 제네시스 비슷해요. 근데 제네시스가 더 나중에 만들었으니까 좀 참고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아스톤 마틴은 그렇게 좋은 차고 제가 아는 후배들이 자동차 매니아들이 있는데 거의 최고로 쳐주더라고요. 대신 한국도 중고차 가격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만큼 이제 수요가 한정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회사가 2018년에 그 영국에 상장됐습니다. 주식이. 근데 주가가 되게 많이 빠져갖고 시총이 3조 원밖에 안 돼요. 상당히 낮네요. 최고의 브랜드인데 근데 그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냈어요. 그래서 그만큼 차는 좋지만 많이 팔지 못해서 회사가 이제 누적 적자가 계속되고 회사가 이제 경영을 잘 못하는 거고 우리 얘기하는 슈퍼카 중에 람보르기니, 포르쉐는 그 복스와겐 그룹 그 소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 페라리는 그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베일리 기퍼드가 집중도 매수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빨간 페라리가 제일 유명하죠. 그것도 뭐 3억 5 이상 뭐 하는데 이 회사는 주가가 지금 우상향하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5에서 한 20% 뭐 압도적인 그러니까 경영도 잘하고 차도 많이 팔린다는 얘기여서 밀라노 그 이태리 차거든요. 밀라노랑 뉴욕에 동시 상장이 돼 있고 시총이 6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아직 시총이 크죠. 아마 한 10,000대 정도 만드나 이제 그런 거. 주문 제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슈퍼카
사이에도 이렇게 명암이 네네. 갈린다. 그러네요, 그래서 진짜. 그만큼 이게 네. 자동차업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페라리 같은 이런 슈퍼카, 스포츠카 만드는 회사는 앞으로 계속 잘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을 걸로 생각하는 네. 게 이게 아무나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네. 있어야 되고 그 엔지니어링 기술이 쉽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그 영역을 진입한 회사는 전 세계 10개도 안 되죠. 마세라티 뭐 이런 데 네. 포함해 갖고. 근데 이게 고가의 부동산이나 고가의 그림 같이 공급은 한정돼 있고 왜냐면 여기가 수공업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차 슈퍼카의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전 세계 부자는 더 많아지고 네네. 그다음에 뭐 한 사람이 차 10대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맞습니다. 아는 분은 국내 해외 이런 차가 10대씩 갖고 계신데 차를 찾는 사람은 더 많아서 수급이 계속 좋아서 네. 자동차 판매도 좋고 가격도 높고 뭐 페라리 같은 데는 계속 그 승승장구할 거예요. 그래서 퍼가 한 40배가 넘습니다. 약간 매니아 계층이 있다는 거죠. 이 스포츠카 이 명품 차들은 계속 성장을 하겠네요. 그럴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또 만드는 업체도 한정적으로 더 여기서 만드는 업체가 더 그러니까. 늘어나지 네, 않을 걸로 네, 보이고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타이트하고 만드는 데 다 네. 유럽 업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네. 유럽에 우리 전에 공부한 럭셔리 명품 비슷하게 네. 약간 하는 그런 데가 느낌이에요. 이태리, 네. 독일, 독일, 네. 그 다음에 영국, 영국, 요 정도입니다. 그 정도네요. 네. 미국도 뭐 슈퍼카는 네. 뭐 콜벳이라고 있는데 뭐 콜벳, 그거는 솔직히 쳐주지를 않거든요. 네, 네. 예. 그럼 이제 스포츠카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전체적인 자동차 업종, 저는 이 자동차 업종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맞죠. 예. 전기차가 나오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좀 그 상향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동차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특징하고 뭐 밸류에이션 이렇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뭐 현대차는 주가가 좀 이렇게 그 퍼포먼스가 별로 네. 안 좋지만 미국의 뭐 GM, 특히 포드 같은 데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그런데도 우리가 이제 올해 기업이 그 예상치를 기준으로 퍼를 따지면 현대차, GM, 포드, 복스와겐, 뭐 도요타,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톱 10에 드는 네네. 이런 회사들이 다 퍼가 9배에서 한 10배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교롭게 물론 테슬라만 네네.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퍼가 그 낮은데 그 브랜드도 되게 뛰어난 회사들인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여기 이제 우리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러니까 1985년 이후로 전 세계 자동차 그 매출 네. 증가율의 그 추세를 보이는데 계속 급격하게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 대수가 네.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기준으로 한 9,500만 500만 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과연 앞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그 증가할 것인가? 물론 고가의 차는 더 팔리겠지만 판매 대수가 늘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이제 가장 큰 변수가 이제 중국이 네. 판매 대수가 최근에 계속 감소했거든요. 네. 3, 4년 동안 네. 코로나 전에도 2017년인가 꺾여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 지금의 업종의 그 현 상태 그대로는 판매 대수가 과연 얼만큼 늘 것인가. 특히 이제 차량 공유 뭐 이런 것들 라이드 쉐어링 뭐 이제 우버 이런 것들 타다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확대되면서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도 있고 아까 우리 얘기할 때 자동차 업종이 참 돈 벌기 어렵다.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이게 크레딧 스위스의 그 이제 리서치인데 세로축 Y축에는 영업이익률, 그다음에 가로축에는 총 매출액. 이제 보면 업계가 대부분 한 4에서 한 6% 사이에 좀 모여 있죠. 근데 위쪽에 있는 데가 이제 BMW 같은데 독일 업체, 그다음에 도요타가 상당히 그 생산성이 뛰어나거든요. 근데 대부분 업체 현대 포함해서는 4에서 한 6%에 모여 있고 요거는 이제 2016년부터 작년 2020년까지 평균 데이터니까 현대가 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어서 아마 뭐 금년하고 앞으로 3, 4년을 하면 현대차가 마진이 이거보다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뭐 형편은 현대차가 여러 가지 그 정황이 특히 이제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그다음에 회사의
변신을 빨리빨리 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를 보면 현대차도 다른 전 세계 톱10 업체랑 비슷하게 영업이익률 평균 한 5% 정도밖에 못했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여기 전달합니다. 교수님 이 표에 테슬라만 진짜 월등히 압도적으로 네. 영업이익률. 네. 근데 이제 3분기 실적 보면 그러네. 영업이익률이 15%였으니까 여기 12%에서 더 더 올라갔네. 올라갔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액은 한 6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측으로 더 가고. 네. 그래서 이 회사만 위에서 그러니까 아웃라이어 비슷하게 이제 노는 거죠. 네. 그래서 테슬라가 참 대단하다. 대단하네. 인정을 안 하다가 네. 제가 며칠 전에 본 어디 자동차 회사 부사장도 테슬라를 되게 우습게 보다가 네. 아 이제는 우리랑은 좀 다른 차원이다. 아, 특히 감성적인 부분은 도저히 못 따라간다. 뭐 네. 우리나 일본 업체나 독일 업체가 못 네. 따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능력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저희 현대차가 네. 주가도 조정 많이 받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서 조금 옛날에 현대차면 가성비 좋은 차, 싼 차 이거에서 인식이 많이 벗어난 것 같긴 그럼요. 한데 네, 그럼요. 좀 고가의 브랜드로 가는 전략을 잘 쓰고 있지 않나. 네. 또 경영진의 상당히 아주 유연한 그 사고 그리고 또 빠른 추진력 이런 거에 비하면 현대차는 주가도 조정 받았고 좀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블루칩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톱10 안에 드는 데 중에 단기간 뭐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놓고 리스크랑 리워드, 뭐 리스크 리워드라는 건 주가 올라갈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을 따지면 현대차가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가 아닌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삼성전자는 좀 무거운 것 같아요. 주가가 한번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이제 훈훈 프로 얘기한 것처럼 주가가 금년 1월 이후 맞습니다. 조정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선행 지표는 재고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이기 시작하면 실제 주가도 이미 빠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달 후에 경영 성과들이 안 좋아지고 거꾸로 재고가 충분히 소진이 돼서 재고가 이제 그 재고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그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주가랑 경영 성과가 그걸 따라가는데 지금 여기 하나금융투자가 이제 분석한 걸 보면 현대차의 글로벌 재고 일수가 사상 최저치 거의 뭐 한 달 정도 재고밖에 안 갖고 있어요. 전에는 한 2달 넘게 갖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부품 반도체 구하기 어려워서 충분히 만들진 못하는데 뭐 제네시스 이런 제품들이 수요가 워낙 좋으니까 그래서 유럽에서도 보면 9월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에서 모든 업체들이 유럽에서 판매 대수가 줄었는데 현대차만 늘었고 이제 그런 걸 보면 재고가 너무 줄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수급 상황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면 제조를 본격적으로 늘리면서 재고도 늘어나고 판매도 늘어나고 그런 선순환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문제가 되는 게 동남아시아가 뭐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다고 그랬고 제 또 제자 중에 말레이시아 학생이 물어서 거기 코로나 상황이 어떠냐 그랬더니 한국만큼 이제 70% 접종 완료자가 최근에 도달했고 그래서 록다운을 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량 반도체 문제도 결국은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악재는 진짜 없는 것 같고 미국에서는 보통 자동차 팔 때 한 2-3천 불씩 그 딜러들이 할인을 줘요. 현금으로 디스카운트를 주는데 워낙 수요가 좋아서 물건은 없고 그래서 디스카운트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성이 미국에서는 좋아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결국 관건인데 미래를 놓고 보면 시진핑이 공동부유 그다음에 성장에서 분배로 이제 중심의 축을 가면서 이제 중국 기업들을 해외 상장을 거의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 미국도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아주 경쟁력이 뛰어나서 세계의 메이저 플레이어로 등장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원래 현대차한테는 리스크였는데 중국 업체들이 해외로 진출을 못하고 미국 자본시장 진출하는 길이 월가 상장이 막히면 그냥 로컬 플레이어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막강한 경쟁자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기차 부문에서 현대차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반사 이익을 미국 정부의 어떤 중국과의 그 어떤 그 지정학적인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업체들이 전기차 업체들이 입지가 많이 좁아지는 것 같고 현대차한테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의 기회 요인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만의 리스크 그리고 자동차 업종 전체 리스크 아무래도 가장 큰 건 이제 매출 성장률의 둔화가 아닐까 싶은데 교수님 생각하시는 현대차의 리스크와 자동차 업종의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 주신다면.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이 지금 상당히 그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내연 기관 갖고 이익을 많이 최대한으로 내야 되고 동시에 거기서 버는 현금 흐름으로 미래 전기차 자율주행에 투자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우리 그림을 보면 이것도 이제 크레딧 스위스 자료입니다. 보면 아직까지 현대차가 뭐 복스와겐 뭐 토요타 아니면 뭐 다임러 이런 데 비하면 자동차 회사의 규모도 좀 작고 그다음에 R&D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공격적인 M&A를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보틱 회사도 인수하고 그런 좋은 행보를 보이지만 R&D 파이프라인 및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부족해서 이런 점은 아쉽고 크게 보면 뭐 제 생각에는 업사이드가 현대차 주가가 당분간 뭐 3개월 6개월 동안 제 생각에는 재고가 이렇게 낮으면 그런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을 걸로 보이지만 리스크도 이제 항상 염두를 둬야 되는 게 여전히 경기 민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자동차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뭐 99.9% 내연기관에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외부 변수에 되게 민감하고 그러니까 그 경기 민감주의라는 건 그다음에 이제 M&A를 좀 많이 했는데 조금 너무 많이 그 전선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현대차가 뭐 토요타나 복스와겐보단 작은 회사인데 그래서 조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미래 모빌리티에 관한 전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복스와겐 이런 데들이 전기차 관련된 그 전략을 아주 공격적으로 최근에 합니다. 2025년, 30년까지 뭐 몇십 프로를 우리 전기차로 하겠다. 근데 현대차가 최근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공격적인 플랜이 없어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결국 테슬라나 이런 데랑 차이가 소프트웨어 능력이 현대차가 떨어지고 이제 그런 인력을 구하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는 계속 그 실적에 이제 압박을 주는 게 중국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제가 중국에 그 사장했던 분한테 들었는데 20% 이상 이익을 냈었었대요. 근데 지금 뭐 누적 적자가 상당히 심해요. 중국에서 현대차가 좀 안 팔립니다. 마켓시어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타개할 구조 조정도 해야 되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고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주가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노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강성 노조가 그 경영에 계속 관여를 하고 지금 뭐 그림이 그렇게밖에 되질 않거든요. 생산 라인을 교체하는 것도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모델로 가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데 그것에 대해서 노조가 동의를 해줄 건지 그런 것이 가장 큰 숙제고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시가총액이 뭐 100조, 200조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교수님이 잡아주셔서 자동차 업종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